단군시나 아주 먼 옛날 하늘은 맑고 땅은 넓었어요. 산은 더 높았고 숲은 더 깊었지요. 그때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비가 오면 밭이 살아났고 햇빛이 나면 곡식이 여물었어요. 하지만 서로 도우며 살기엔 아직 세상이 거칠었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랐지요. 우리를 지켜주는 큰 뜻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 하늘나라에는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계셨다고 전해져요. 환인은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늘 생각했어요. 땅 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길을 몰라 헤매는 때가 많구나. 그때 환인의 아들 환웅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살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환희는 아들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욕심이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요. 환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내 뜻이 참 곱구나. 내려가거라. 다만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환희는 환웅에게 3가지 귀한 것을 내어주었어요. 하늘의 뜻을 담은 인장과 올바른 법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가르침이었지요. 환웅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건너 무리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갔어요. 환웅이 내려온 곳은 태백산이라고 전해져요. 산허리에는 신단수라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가지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고 그늘은 넓고 포근했지요. 환웅은 그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다투지 않도록 약속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살피는 기준도 마련했지요.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선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길을 찾는다는 믿음이 자라났거든요. 그 소문은 숲과 골짜기를 넘어 짐승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어느 날 곰 1마리와 호랑이 1마리가 신단수 아래로 찾아왔어요. 둘은 사람처럼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웅님, 저희도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따뜻한 집을 짓고 서로를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힘으로만 사는 삶이 지쳤습니다. 환웅은 두 짐승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조용히 살폈어요. 곰의 눈에는 오래 참아온 인내가 있었고 호랑이의 눈에는 급한 불꽃 같은 열망이 있었지요. 환웅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사람답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에게 시험을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거라. 환웅은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전했지요.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오직 이것만 먹어라. 몸이 힘든 것은 참고 견디면 지나가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더욱 어렵다. 끝까지 해내면 너희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품에 안고 굴로 들어갔어요. 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요. 바깥에서는 새가 울고 바람이 불었지만 굴 안에서는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둘 다 버틸 만했어요. 쑥은 쌉싸래했고 마늘은 매웠지만 배가 고프면 어떤 맛이든 참고 삼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호랑이가 점점 불안해졌어요. 몸이 근질근질하고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렇게 어둡기만 한 곳에서 100날을 버티라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달리고 싶고 바람을 맞고 싶다. 호랑이는 굴 입구 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요. 햇빛이 얼굴에 닿자 호랑이는 잠시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약속을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허전함을 더 크게 만들었지요. 굴 안에는 곰만 남았어요. 곰은 배가 고프고 몸이 무거웠지만 꾹 참고 버텼어요. 어둠 속에서 곰은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나는 바람을 못 맞아도 괜찮아.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참을 수 있어. 날이 지나고 또 날이 지나고 곰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갑자기 기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었지만 그 대신 곰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참고 기다리는 마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마음, 작은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 곰의 안에서 자라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굴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곰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니 털이 서서히 사라지고 손발이 달라졌어요. 곰은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때 곰은 이미 곰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웅녀라고 불렀다고 전해져요. 웅녀는 햇빛 아래에서 손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끝까지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데워 주었거든요.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 와서 환웅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환웅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웅은 웅녀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잘 견뎌냈구나. 내가 지킨 것은 쑥과 마늘만이 아니었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켰다. 하지만 웅녀에게는 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함께할 가족이 필요했지요. 웅녀는 홀로 남아 외로웠어요. 산과 들이 넓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조용히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갈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환웅도 알 수 있었어요. 환웅은 오래 생각한 뒤 웅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너의 바람은 욕심이 아니라 삶을 이루려는 마음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겠다. 그 길은 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많은 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하여 웅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이 단군왕검이라고 전해져요. 단군은 자라면서 산과 들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을 살폈어요. 어디가 힘든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마음이 다투게 하는지요. 단군은 힘으로 누르기보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단군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세상이 더 따뜻하다고요. 세월이 흘러 단군은 마침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져요. 단군은 도읍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며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했지요. 밭을 함께 일구고 시장을 열어 물건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했어요. 무엇보다 단군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세운 까닭을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좋도록 돕자는 마음이 나라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라란 높은 담장이 아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모여 큰 집이 되는 것이다. 그 큰 집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니 서로를 이롭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조금씩 도우며 마을마다 웃음이 늘어났지요. 물론 세상은 늘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길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함께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요. 단군 신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까닭은 단지 나라의 시작을 말해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좋은 세상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따뜻한 뜻과 누군가의 인내가 모여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한 뜻이란 나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것도요. 굴 속의 어둠을 참고 견딘 곰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돕겠다고 내려온 환웅의 마음처럼 사람들 곁에서 길을 만들려 했던 단군의 마음처럼요. 조금 답답한 날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곰의 인내를,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에는 환웅의 따뜻한 뜻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잊을 것 같을 때에는 단군의 약속을 말이에요. 우리도 서로를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만들어 가자고요. 홍길동 이야기. 조선시대 한양의 어느 큰 집에는 겉으로는 질서가 단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선이 굵게 그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 사람을 가르는 선이었고 태어난 자리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벼슬길을 걷는 양반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안주인도 있었고 또 다른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길동이었어요. 길동은 아주 어릴 때부터 눈빛이 맑고 머리가 영특했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도 빨랐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숨기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금세 알아차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길동에게는 늘 닫힌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은 따뜻한 밥상이나 좋은 옷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길동에게 닫힌 문은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길동은 늘 조용히 비켜서야 하는 자리였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동을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서자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법과 관습 속에서 정해진 혼인 관계가 아닌 처백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 시대에는 이런 태어남만으로도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과 자리를 온전히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길동은 아무리 똑똑하고 바르게 자라도 태어날 때부터 선이 그어진 자리에서 살아야 했던 아이였어요. 그 말은 칼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길동은 그 말이 스치는 날마다 마음이 조금씩 베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길동은 마당에서 아버지를 멀리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아버지의 옷자락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길동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길동은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요? 길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고 동시에 꾹 눌러 담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규칙, 세상의 시선, 오래된 관습이 아버지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길동아, 세상에는 사람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말은 길동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길동이 듣고 싶었던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길동은 그날 밤 자기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돌았고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길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 이름 앞에는 늘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 선은 내가 노력해서 지울 수 있는 선이 아니다. 길동이 영특하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길동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동이 자라면 집안의 자리를 흔들 거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길동을 미리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길동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길동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등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하면 마음이 조금 놓이지만 세상의 칼바람은 손의 온기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길동은 마루 밑에서 수상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며 움직이는 소리, 칼집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길동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지만 나를 지켜주는 집이 아니다. 길동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큰 짐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옷 한 벌, 글을 적던 작은 책 한 권,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마른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길동아, 어디를 가든 사람을 해치지 말고 내 마음을 해치지 말아라. 길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길동은 더 오래 머물면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이 더 찢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집을 떠나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어둡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길동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시선도 없는 길을 걷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과 들을 떠돌며 길동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업고 울던 어머니, 빚에 쫓겨 얼굴이 누렇게 뜬 농부,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던 장정. 길동은 그들의 눈에서 자기 눈과 닮은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 밖에서 버티는 빛이었습니다. 길동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힘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 나처럼 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모아 작은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억울함을 안고 떠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길동은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앞에 섰습니다. 길동은 말보다 행동이 빠르고 싸움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동을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길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겠다. 길동은 무턱대고 빼앗지 않았습니다. 길동이 노린 것은 가난한 사람의 쌀독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창고였습니다. 백성의 피땀이 쌓인 곳을 찾아 그곳의 문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동이 한 고을의 탐관오리 집을 찾았던 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담장 위에 흐르고 마당의 우물물은 검은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길동은 몰래 들어가 문서를 살폈습니다. 백성에게 억지로 거둔 곡식, 뇌물로 받은 비단, 억울하게 빼앗은 땅의 기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동은 그 기록을 챙기고 창고를 열었습니다. 쌀가마니가 쏟아지듯 나왔고 길동의 무리는 그 곡식을 마을 어귀에 조용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웬 쌀이야? 누가 우리를 살려준 거야? 하지만 길동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박수보다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길동을 고마워했고 욕심 많은 이들은 길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길동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곳곳에 깔렸고 장터마다 길동을 찾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숲의 길을 알고 사람 마음의 길도 알았습니다. 때로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나그네로, 때로는 아픈 이를 업은 동네 청년으로 모습과 걸음을 바꾸어 다녔습니다. 길동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누군가의 한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길동의 이름이 너무 커지자 마침내 조정에서도 길동을 쉽게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동을 잡으려다 오히려 포졸들이 골탕을 먹는 일이 이어졌고 민심은 길동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어떤 백성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길동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러나 길동의 마음은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길동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오늘의 배고픔을 덜어줄 뿐 내일의 선을 지우지는 못한다. 세상의 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닫힌 문 앞에 서게 된다. 길동은 더 큰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태어난 자리로 눌리지 않는 곳, 이름 앞에 선이 그어지지 않는 곳, 힘이 약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곳. 길동은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길동은 무리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파도가 거친 날도 있었고 배가 흔들려 모두가 두려워한 날도 있었지만 길동은 끝까지 앞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던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길동은 새 털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질척해졌고 바람이 불면 불씨가 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동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것은 집 몇 채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새로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길동은 그 섬에 법을 세웠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했고 가진 사람이 없는 이를 얕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아픈 사람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벌을 주되 다시 일어설 길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율도국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는 길동이 누구의 아들이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길동은 높은 자리에 앉아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여도 배고픈 이가 없는지 먼저 살폈고 새 옷을 입어도 헐벗은 아이가 없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길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칼끝보다 마음에서 오래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주 오래 뒤 길동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길동을 도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의 진짜 모습은 한 가지였습니다. 길동은 닫힌 문 앞에서 울던 아이였고 그 울음이 누군가의 울음을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은 자기만 살려고 달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 길을 만들려고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가끔 마음속에 선을 긋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리 정해놓고 바라보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선말이에요. 그럴 때 길동의 걸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마음 대신 선을 지워주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길동이 남긴 가장 따뜻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사임당. 아주 오래전 강릉의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흔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저 신씨 집안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녀를 깊은 뜻이 담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임당. 훌륭한 어머니의 삶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사임당이 자라던 집에는 늘 자연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가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들과 산이 보였어요.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사람들보다 풀과 돌,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어떻게 마루에 내려왔는지 지켜보았고, 저녁이면 해가 산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사임당의 하루는 늘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임당은 글을 배우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먼저 충분히 바라보고 오래 생각한 뒤에야 손을 움직였습니다. 꽃을 그릴 때면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을 마음에 담았고, 벌레를 그릴 때면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숨은 생명을 느끼려 했습니다. 사임당에게 그림은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대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임당이 풀과 꽃을 그려놓은 그림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작은 벌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벌은 방 안을 잠시 맴돌다가 사임당이 그려놓은 꽃 그림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림 속 꽃을 진짜 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요. 사임당은 그 말을 듣고도 웃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신이 본 그대로를 잘 옮겼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에는 모양뿐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이 담겨 있다고요. 사임당은 자라면서 세상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글을 읽으며 세상 이야기를 알았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임당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하고요. 그 질문은 사임당의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임당은 자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끝이 없었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사임당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에도 잠깐이라도 붓을 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임당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삶이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임당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붓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자신의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임당은 처음 그림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이유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임당의 그림에는 큰 사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영웅도 없었어요. 대신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조용히 앉아있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소박함에 놀랐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임당은 말없이 그림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조용한 것도 아름답다고요. 사임당은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 남과 비교하지 않는 법을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 모습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임당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세월은 흘렀고 사임당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자연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임당은 자신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삶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요. 신사임당의 이야기는 큰 소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고요. 오늘 밤 별이 내려오는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용기를 조금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사임당은 그렇게 지금도 조용한 빛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아주 먼 옛날 하늘의 별이 지금보다 더 낮게 떠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다도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달빛은 밤마다 길을 비춰주곤 했습니다.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연호랑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세오녀는 조용하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감사히 바라보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연호랑은 늘 하던 대로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바다는 평소보다 유난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지금껏 보지 못한 큰 바위 하나가 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파도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호랑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위가 왠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바위에 올라서자 바다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연호랑을 멀리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소리를 내어 도움을 부를 수 없었어요. 바다는 이미 그의 발밑에서 길이 되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호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에는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와도 해가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달빛이 희미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빛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다고요. 세오녀는 매일 바닷가에 나와 연호랑이 떠났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오녀는 알 수 없는 부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오녀 역시 바닷가에 떠있던 그 바위를 보게 됩니다. 세오녀는 두려웠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연호랑이 혼자 남겨졌을 리 없다고요. 만약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은 함께 가기 위해 열린 것이라고요. 세오녀가 바위에 오르자 바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고 더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별빛이 바다 위에 길처럼 이어졌고 세오녀는 그 빛을 따라 연호랑이 간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아주 멀고 낯선 나라였어요. 그곳에서는 하늘의 빛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사람들은 해와 달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호랑은 그 나라에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마다 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오녀는 연호랑을 다시 만나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섰어요. 그 순간 해와 달은 비로소 서로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 한쪽에는 고향이 남아 있었어요. 빛을 잃고 있을 마을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세오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배틀과 천이 있다면 그 빛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세오녀는 밤마다 배를 짰습니다. 별빛이 실처럼 이어져 천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천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빛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 천이 고향으로 전해지자 사라졌던 해와 달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마을에는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멀리까지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빛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 때 더 밝아진다고요. 지금도 밤하늘의 별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주 오래전 바다 위를 건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별빛처럼 이어져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밤이 오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별이 조용히 내려와 우리 마음의 다락방을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별과 물과 해를 바라본 아이, 장영실 이야기. 아주 오래전 밤이 되면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던 조선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낮에는 해의 움직임으로 하루를 짐작했고 밤에는 별이 머무는 자리로 시간을 가늠했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은 날에는 지금이 언제인지 알기 어려웠지요. 그때 세상의 흐름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장영실이었어요. 장영실은 아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그의 태어난 자리만 보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도 갈 수 있는 길도 미리 정해두려 했지요. 하지만 장영실은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보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장영실은 언제나 주변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마루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속도, 담장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해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규칙까지도 그의 눈에는 모두 질문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장영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바라보면 아주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왜 별은 움직일까? 왜 해는 매일 같은 길을 걸을까? 왜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를까? 장영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영실은 항아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장영실은 작은 그릇과 물을 모아 스스로 작은 장치를 만들어 보았어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시간도 함께 흘러간다고 믿으면서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물이 너무 빨리 흐르기도 했고 어느 날은 멈춰버리기도 했지요. 그래도 장영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못되면 고치고 다시 고쳐도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작은 물시계는 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조용히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이 소문은 마침내 궁궐 안까지 전해졌어요. 장영실은 궁궐로 불려가게 되었어요. 처음 궁궐에 들어선 날 높은 문과 넓은 마당은 장영실에게 낯설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장영실은 자신이 만든 작은 장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흐르며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장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같은 흐름을 이어가는 물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 뒤로 장영실은 궁궐에서 더 많은 관찰을 하게 되었어요. 해가 하늘을 움직이는 모습, 별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리, 사람들이 시간을 몰라 불편해하는 순간들까지요. 장영실은 먼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람의 손이 없어도 종과 북이 스스로 울리게 했지요. 사람들은 이 시계를 자격루라고 불렀어요.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장영실은 비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 적어 농작물이 말라갔고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 많아 논밭이 잠기곤 했지요. 장영실은 생각했어요. 비를 눈짐작이 아니라 숫자로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비를 담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알 수 있게요. 이것이 바로 치국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비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농사 시기를 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던 장영실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별들은 왜 계절마다 달라 보일까? 왜 해와 달은 늘 같은 길을 도는 걸까? 장영실은 하늘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둥근 고리와 고리를 겹쳐 하늘을 닮은 기구를 만들었어요. 별과 해, 달의 움직임을 모두 담은 기구였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혼천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하늘은 그저 올려다보는 곳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장영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시간의 도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누구나 지나가다 한눈에 지금이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요. 그래서 반달 모양의 그릇 안에 해 그림자가 떨어지게 만든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앙부일구라고 불렀어요. 이제 시장에서도 길 위에서도 사람들은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영실의 길은 언제나 밝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곤 했지요. 그럼에도 장영실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영실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태어난 자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만들려 하는지로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각자의 빛은 흐르고 있다고요. 지금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장영실이 바라보던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어요. 혹시 오늘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한 일이 있었나요?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세상을 조금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별과 물과 해를 바라본 아이. 장영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주 설문대할망. 아주 먼 옛날, 아직 제주라는 이름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이 바다에는 끝없이 깊은 물결과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돌섬들만 있었어요. 햇빛이 비치면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지만 머물러 살 곳을 찾는 생명들은 늘 불안해했어요. 파도가 세게 치기만 하면 금세 모든 것이 휩쓸려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안개 사이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커다란 허리, 바다 끝까지 닿을 것 같은 두 팔, 바로 설문대할망이었어요. 할망의 머리카락은 새벽 구름처럼 흩어져 있었고 발은 바다 밑바닥까지 닿아 있었어요. 할망은 깊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물 위에서는 누구도 편히 쉴 수 없겠구나.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땅이 있어야겠다.
그날부터 설문대 할망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느릿느릿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두 손을 바닷물 속으로 쑥 집어넣었어요. 손바닥 가득 차오른 것은 축축한 흙과 모래, 오래된 돌가루였어요. 할망은 그것들을 마치 떡 반죽하듯이 꾹꾹 눌러 섞었어요. 할망의 손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바다는 움찔, 작은 지진처럼 흔들렸어요. 물고기들은 깜짝 놀라 지느러미를 흔들며 멀리 도망갔지만 곧 조용해진 바닷속을 보며 서로 속삭였어요. 이상해.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할망은 커다란 반죽을 두 팔 가득 안아 바다 위로 꺼내 올렸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푹 하고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흙덩이가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할망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작았어요. 이곳에서 평생 살 아이들이 뛰어놀려면 더 단단하고 넓어야 했지요. 그래서 할망은 또다시 바다 밑바닥으로 손을 뻗었어요. 이번에는 손으로만 모으지 않고 커다란 치마 자락을 퍼렇게 펼쳤어요. 바다 밑에 흙과 모래를 치마에 한가득 담고는 치마 끝을 조심스럽게 모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치마 안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 모래, 흙이 가득했어요. 할망은 그것을 천천히 바다 위에 쏟아냈어요. 이쪽에도 조금, 저쪽에도 조금. 할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땅이 바다 위에 올라왔어요. 그러다 할망이 잠깐 방심한 순간이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 치마 끝을 확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치마 속 흙이 한쪽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그 흙들이 한 곳에 동그랗게 수북이 쌓였고 조금 떨어진 곳에도 또 조금 더 떨어진 곳에도 봉긋봉긋 언덕이 생겨났어요. 할망은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숨바꼭질하기 딱 좋겠구나. 그렇게 봉긋봉긋 솟은 언덕들이 훗날 사람들이 오름이라고 부르게 되는 산들이었어요. 이제 땅은 어느 정도 넓어졌지만 섬 가운데를 받쳐줄 든든한 기둥 같은 산이 없었어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 섬이 다시 흔들릴지도 몰랐어요. 할망은 섬 한가운데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에 큰 산을 하나 세워야겠다.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산을. 할망은 이번에는 바다의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뻗었어요. 가장 오래된 흙, 가장 단단한 돌들을 모아 두 손에 담았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온 힘을 다해 그 흙덩이를 섬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어요. 쿵하고 섬 전체가 잠깐 들썩였어요. 바닷물은 크게 일렁였지만 곧 잔잔해졌어요. 섬 한가운데에는 다른 어디보다 우뚝 솟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망은 그 산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 섬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폭풍이 와도 눈이 내려도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렴. 그 산이 바로 오늘날의 한라산이 되었어요. 이제 섬과 산, 오름들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은 너무 삭막했어요. 바위와 흙만 가득한 섬에는 바람 소리만 지나갈 뿐이었어요. 할망은 허리춤에서 작고 빛나는 씨앗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나무의 씨앗, 풀의 씨앗, 꽃의 씨앗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망은 한라산 꼭대기부터 씨앗을 하나씩 뿌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높은 곳에는 키 작은 풀과 바람을 좋아하는 작은 꽃씨를 뿌렸어요. 조금 더 아래에는 숲을 이룰 나무 씨앗을 뿌렸어요. 떡갈나무, 소나무, 눈보다 하얀 꽃을 피울 이름 모를 나무들까지. 씨앗들은 땅속으로 쏙쏙 들어가 숨을 골랐어요. 할망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 시간이 흐르자 연한 풀잎이 고개를 내밀고 작은 꽃봉오리들이 하나둘 피어났어요. 새들은 어디선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이 섬에는 바람뿐 아니라 새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망은 이번에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섬이 있어도 바닷길이 너무 거칠다면 사람들과 생명들이 다치기 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안가로 내려와 발끝으로 바닷가를 살살 그었어요. 이곳에는 모래가 부드럽게 모이렴. 저곳에는 바위가 튀어나와 파도를 막아주렴. 할망이 발끝으로 한 번, 두 번 선을 긋자 어떤 곳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기도, 파도를 쫓으며 뛰어놀기도 좋은 자리였어요. 다른 곳에는 단단한 검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거친 파도가 와도 섬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서 있었어요. 할망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 바다, 초록빛 숲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지만
아직 이 섬을 걸어 다니며 웃고 떠들어줄 존재들이 없었어요. 할망은 섬 한가운데 평평한 자리에 살며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손에 흙과 바닷물을 조금씩 섞어 작은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작고 소중한 모양이었어요. 할망은 그 작은 흙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바람의 숨, 바다의 노래, 숲의 향기를 조금씩 나눠줄게. 이 섬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함께 넣어줄게. 할망이 손을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는 눈동자가 반짝이는 작은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세상을 신기한 눈으로 둘러보며 물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할망은 아이들을 한라산 방향으로 이끌며 말했어요. 이곳은 너희가 살아갈 섬이란다. 바다와 바람, 숲과 하늘이 모두 너희 친구가 되어줄 거야.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밟아보았어요.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모래의 감촉이 간질간질했어요.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잎을 만져보았어요. 부드러운 이파리, 거친 나무 껍질, 촉촉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서로에게 말했어요. 할망이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해 주었어. 우리는 이 섬을 잘 지켜야겠어. 할망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바닷바람이 할망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고 그들의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섬 곳곳에는 마을이 생기고 밭과 길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섬을 만든 할망의 손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봉긋봉긋 솟은 오름들은 할망이 흘린 흙이 모여 생긴 자리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한라산은 여전히 섬의 가운데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날에는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 산과 오름, 바다 위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오늘은 설문대 할망이 우리 섬을 한번 훑어보는 날인가 봐요. 밤이 되어 별들이 반짝일 때면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할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섬을 잘 지켰어요.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바람과 물, 흙과 돌이 모두 친구라는 것도 기억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거대한 할머니가 섬을 덮을 만큼 큰 손으로 살며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제주 땅은 아주 옛날 설문대 할망이 두 손과 마음을 다해 빚어 만든 선물이에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오름 위에 서서 내려다볼 때 보이는 바다, 모래사장에 남겨지는 발자국 하나하나 속에는 할망의 정성이 아직도 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아이들은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약속해요. 제주도를 만든 할망의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바다와 숲, 바람과 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게요. 아주 먼 옛날 거대한 할망의 손에서 시작된 제주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섬 위를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속에서, 작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설문대할망의 오래된 숨결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백성의 소리를 듣는 사람, 어사 박문수 이야기. 아주 오래전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멀리 임금님이 있는 궁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이 더 크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논에는 벼가 잘 자라지 않았고 장터에서는 쌀 한 대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어요.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였지요. 그런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눈은 늘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문수였어요. 박문수는 높은 벼슬아치였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비단 대신 소박한 옷을 걸치고 말 대신 두 다리로 길을 걸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냥 떠돌이 선비쯤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사실 박문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몰래 지방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사라고 불렀어요. 어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는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어사라는 신분은 아무에게나 쉽게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박문수는 늘 혼자 다녔고 낡은 지도를 품에 안고 마을과 마을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박문수는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작고 하지만 오래 참고 터져나온 울음이었어요.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 앞에는 아이를 업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인의 옷은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아이의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인은 말했어요. 마을 원님이 곡식을 빌려준다며 가진 논을 모두 빼앗아 갔고 이제 아이를 먹일 쌀조차 없다고 했지요. 말을 마친 여인은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박문수는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급하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다시 이곳으로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선택도 없었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등불 아래에서 기록을 살피고 지도 위에 작은 표시를 남겼어요. 이 마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어둠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박문수는 마을 원님이 사는 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평범한 선비 차림이었지요. 원님은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웃으며 차를 내주고 말도 부드럽게 했어요. 하지만 박문수가 곡식 이야기, 논 이야기,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씩 꺼내자 원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마침내 원님은 화를 숨기지 못하고 말했어요. 백성은 다스려야 할 존재일 뿐이라며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산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문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천천히 옷 속에서 어사패를 꺼내 들었어요. 그 작은 패에는 임금님의 명이 담겨 있었어요. 원님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말을 잇지 못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박문수는 크게 꾸짖지 않았어요.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또렷하게 말했어요. 백성을 괴롭힌 것은 나라를 괴롭힌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벌이 따를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 빼앗긴 곡식은 돌아왔고 논도 제 주인을 찾았어요. 아이를 업고 울던 여인은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밝은 얼굴로 장터를 걸었지요. 며칠 뒤 박문수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디선가 어사가 다녀갔다고. 하지만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박문수는 이름이 남는 것보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다시 낡은 지도를 품에 안고 또 다른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도 아직 들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어요.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눈에 띄지 않아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어둠 속에서도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사 박문수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답니다. 바닷바람을 듣는 사람. 이순신 이야기.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바다는 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에서는 힘센 나라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남의 땅을 탐내는 움직임도 생겨났지요. 바다를 따라 지나는 작은 나라들은 그 바람에 흔들리듯 불안해졌어요. 그 무렵 우리나라의 바닷가에도 걱정이 깊어졌어요. 멀리서 낯선 배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혹시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바닷마을 아이들은 밤이면 창문을 꼭 닫고 자고 어른들은 서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바다 사정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라 전체가 조용히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던 때 바닷바람의 소리를 누구보다 깊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순신이었지요. 어느 저녁 이순신은 바닷가에 홀로 서 있었어요. 겉은 잔잔했지만 바닷속에는 조용히 부딪히는 이상한 물결이 있었어요. 이 바다를 건너 나쁜 뜻을 가진 배들이 오고 있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이순신의 가슴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말해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지요.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야. 더 단단해지라는 뜻일지도 몰라. 그날 밤 그는 등불 아래에서 나무 조각을 다듬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단단한 등껍질을 가진 배 거북선이었어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배였지요.
얼마 뒤 마침내 바닷가 먼 끝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배들이 몰려오는 모습은 한낮의 햇빛까지 가릴 만큼 거대해 보였어요. 군사들은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장군님,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이순신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두려움이 마음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다와 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말에 군사들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마음이 모여 용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순신은 바다를 오래 지켜보며 조류, 바람,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 넓은 바다를 새가 날개를 펴듯 둘러싸면 상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겠지. 그가 생각해낸 지혜가 바로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의 진법이에요. 거북선과 여러 배들은 넓게 펼쳐지는 학의 날개처럼 움직였어요. 바다는 그 움직임에 맞춰 잔잔한 길을 열어주는 듯했어요. 한산도 앞바다는 그 지혜로운 움직임 속에서 점점 안정되었어요. 마치 파도가 자라고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날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용기는 큰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도 조용히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을요. 한산도 대첩 이후 많은 사람들이 드넓은 바다를 다시 바라볼 용기를 얻었어요. 마을 어부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고 아이들도 바닷가 모래에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다녔어요. 이순신은 여전히 바다를 지켰어요. 그리고 속으로 늘 되뇌었지요.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작은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습처럼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지킬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마음속 파도가 크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 파도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러분 안에도 조용하고 단단한 거북선 같은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한답니다. 검은 소와 누런 소. 옛날 조선시대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황희 정승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작은 일에서도 큰 가르침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었지요. 어느 봄날 정승은 고향 마을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판 가득 내리고 멀리서 소의 울음소리와 쟁기 끄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곳에서는 한 농부가 2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황금빛 털이 반짝이는 누런 소, 다른 한 마리는 밤처럼 진한 빛깔의 검은 소였답니다. 2 소는 나란히 서서 밭을 갈고 있었지만 땀 흘리는 모습은 조금 달랐지요. 농부여, 저기 2 소가 함께 밭을 가는구나. 보아하니 참으로 부지런해 보이는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농부는 당황한 듯 잠시 눈을 굴리며 2 소를 번갈아 보았어요. 검은 소는 힘차게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누런 소는 조금 느려 보이지만 꾸준히 발을 옮기고 있었지요. 허헉, 정승 어른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나. 검은 소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누런 소가 더 성실하지. 하지만 검은 소가 듣는다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농부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황희 정승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소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지요. 정승 어르신, 사실은 누런 소가 더 꾸준하고 일을 잘합니다. 허나 검은 소가 혹여 제 말을 알아듣고 서운해하면 어쩌나 싶어 감히 큰 소리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황희 정승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소는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농부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왔지요. 옳다. 짐승이라도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한쪽만 칭찬하고 다른 쪽은 외면한다면 그 마음이 다칠 수 있지. 그대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귀하고도 깊구나. 농부는 부끄러웠지만 따뜻한 웃음을 지었고 소 2마리는 여전히 묵묵히 밭을 갈아 나갔어요. 마치 서로의 고생을 알고 있다는 듯 발걸음이 조금 더 가지런해진 듯 보였지요. 그날 이후 황희정승은 백성의 작은 말에도 더욱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농부의 따뜻한 배려심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것이지요. 사람의 크고 작은 말 속에도 뜻이 있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성 속에 진정한 지혜가 숨어 있구나. 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나라 일을 돌보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빠름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꾸준함이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배려가 큰 사랑으로 자라나듯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이야기.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세종대왕이었지요. 사계절이 고운 궁궐에는 늘 바람이 잔잔히 흐르고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고운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마음속에 언제나 조용히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아침마다 궁궐 문을 열고 백성들이 올려보내는 사연을 살펴보았어요. 그 속에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 말하고 싶지만 글을 몰라 전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았어요. 어떤 이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쏘가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지만 글을 읽을 수 없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요. 또 어떤 이는 세금을 잘못 냈다가 도장을 잘못 찍는 바람에 몇 달을 고생하기도 했어요.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고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렸어요. 백성들은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어려운 한문은 배우기도 쓰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길에서 만난 노인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안악도 빨간 볼을 가진 어린아이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글을 몰라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지요. 불빛이 흔들리는 서재에서 세종대왕은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백성 모두가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시장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도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는 글자. 마음속 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 그 생각은 밤하늘 별보다도 반짝이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이후 세종대왕은 몰래 준비를 시작했어요. 궁궐 안쪽 깊은 곳, 조용한 작은 서재에는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 방 안에는 바람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세종대왕은 학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잘 살피면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본떠서 하나하나 만들면 백성도 금세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백성이 내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입을 둥글게 오므리면 오, 혀가 윗잇몸에 닿으면 니은, 목에서 울리는 소리는 이응. 이렇게 소리를 따라 글자가 하나둘 생겨났어요. 글자는 자연에서 얻은 햇빛처럼 단순했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궁궐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세종대왕은 등불을 켜고 새 글자를 살폈어요. 손끝으로 꾹 눌렀으면 바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간단한 글자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숨, 마음의 움직임, 삶의 소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글자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지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던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어느새 봄이 왔어요. 눈이 녹아 작은 물이 흐르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퍼졌어요. 그날 세종대왕은 새 글자를 조용히 공개했어요. 궁궐 마당에는 서늘한 그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섞여 있었고 백성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어요. 세종대왕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 글자는 혼자서도 배울 수 있고 금세 익힐 수 있다.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게 만들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에 숨이 멎을 만큼 조용했어요. 하지만 곧 세종대왕이 알려주는 글자를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가나 다라마 바사, 아자 차카 타파아.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그리자 소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어요.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며 금세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니. 우리도 글을 쓸 수 있다니. 그날 마을 곳곳에서는 작은 기적이 퍼져나갔어요. 어린아이는 주먹만한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았고 장사꾼은 물건에 이름을 적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편지를 쓰지 못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적어 보내는 사람도 생겼어요. 백성들은 말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준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아주 긴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소중한 글자, 한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글을 모르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된 순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순간,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에요. 백성을 사랑했던 한 임금님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빛 같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글자를 배우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 한번 반짝이며 되살아나요. 우리가 글을 읽고, 쓰고, 말하며 서로를 이해할 때마다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전해진답니다.